이번 시간부터는 호흡과 배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체를 교환하는 호흡계와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기관계가 각각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서 그 각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기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동물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단원에서는 호흡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원리로 호흡이 일어나냐, 호흡 운동의 원리 이 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해가 쨍쨍한 한여름을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수박? 에어컨? 바닷가? 상상만 해도 시원하네요. 저기 바닷가에서 잠수 대결을 하나 봅니다. 누가 오래 참을까요? 저런, 숨을 참지 못하고 먼저 올라왔네요. 우리는 이렇듯 끊임없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호흡계가 담당하는데 사람의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가 기관, 기관지를 거쳐 폐 속에 폐포까지 들어갑니다. 폐포는 작은 공기주머니 모양으로 표면이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영상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교과서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볼게요.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흡수를 하고 이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속에서 생겨나는 이산화탄소를 의미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가 흡수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때 영양소를 분해하려면 산소가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산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산소를 만나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들을 일단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이제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기체들과 섞여서 우리 몸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흡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계의 이름을 호흡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왼쪽의 그림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꼭 여러 번 확인하면서 각각의 구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확실하게 구분해야겠죠. 사람이 숨을 들이쉬게 되면 공기가 코 속을 먼저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폐, 그리고 폐 속 안에 있는 폐포로 들어간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림에 한번 표시를 해보면 밖에 있던 이 공기가 코를 타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기관,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 공기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통로를 기관이라고 부르고요. 자, 기관을 통과하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 곳이 나옵니다. 그 두 갈래로 갈라진 곳의 이름이 기관지가 될 거예요. 기관지. 그림에는 여기도 기관지라고 나왔는데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 기관지가 나중에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칩니다. 사실 이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기관지라고 표현도 하고요.
책에서 따라서 좀 다른데 기관지는 기관지인데 이렇게 작게 더 세밀하게 나눠진 거 얘네를 세기관지라는 표현을 써요. 섬세하다 할 때 세. 그러니까 더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한 번의 기관지라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관지에서 세기관지까지 뻗어나가면 그 나뭇가지 같은 곳에 이렇게 끝에 보면 방울방울 뭔가가 맺혀 있어요. 포도처럼. 자, 포도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런 방울방울 하나하나를 페포라고 합니다. 페포. 페포라고 하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페포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이곳을 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기가 기관을 통해서 기관지로 들어와서 이제 이 세 기관지로 나눠지면서 각각 폐포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코를 지나서 기관지를 거쳐서 폐 속의 폐포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 각각의 호흡기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코로 이제 공기가 맨 처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코로 이제 공기를 흡수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안에는 안 좋은 물질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코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안쪽 벽에는 이제 코털도 있고 그리고 콧물이라고 하는 점액, 끈적끈적한 액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쓸데없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코 속으로 공기가 들어올 때 당연히 여러 가지 먼지, 안 좋은 물질들도 같이 가지고 오는데 이 털과 점액에서 이제 공기 중에 먼지나 이물질들을 한번 걸러줘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깨끗한 공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 들어올 때 우리 몸 속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만들어줘요. 참고로 알아두면 될 거고요. 그리고 코를 통과해서 이제 기관으로 갈 건데 아무래도 한 번만 필터링 하게 되면 찝찝해요. 완벽히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다행히도 이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여러 가지 점액이 있어요. 그리고 융털처럼 이런 섬모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액과 섬모로 덮여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한 번 더 먼지나 이물질을 걸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깨끗이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 기관지를 통해서 우리 폐에 도달하는 산소는 최대한 깨끗하게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걸러준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폐포는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주머니, 폐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포도같이 이런 방울 하나하나 얘네가 다 폐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폐포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폐를 이루게 될 거예요. 실제로 폐포는 지름이 약 0.1mm 정도 아니면 커도 0.2mm 정도로 되게 작은데 폐 전체를 이루는 폐포의 수가 한 3에서 4억 개 정도가 돼요. 평균적으로 한 3, 4억 개 정도. 그래서 어쨌든 이 작은 알갱이가 엄청 많이 모여서 하나의 폐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특징은 이러한 폐의 표면인데 이 폐의 표면이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금 아래 그림 보면 이쪽 선생님이 표시한 이 그림 보면은 폐포 표면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어요. 자, 폐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작다고 했잖아요. 얘도 엄청 얇은 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되게 얇아요. 폐포 자체도.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모세혈관도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매우 얇다라고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매우 얇아서 모세혈관의 특징이 뭐였죠? 매우 얇기 때문에 주변의 세포와 물질 교환하기가 편리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모세혈관이 얇아서 물질 교환을 잘 하는데 걔가 달라붙어 있는 폐포도 되게 얇아요. 그렇다면
둘이 붙어 있을 때 물질을 교환하기가 훨 쉽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눈치챘겠지만 당연히 이 둘 사이에서는 기체가 왔다 갔다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보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네요.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다.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다. 그래서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폐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였으면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이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방울방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틈 사이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곳에 이제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 혹시 언제 배웠던 건지 기억나나요? 비슷한 거? 혹시 비슷한 거 뭐였냐면 소장의 융털이었죠. 같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융털도 마찬가지로 왜 굳이 돌기로 되어 있냐? 마찬가지예요. 일단 물질 교환을 하기에 이제 표면적이 매우 넓어요. 표면적을 넓혀서 이제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진화했다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이렇게 얇으니까 기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네요.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내용 간단하게 정리된 영상 보고 뒤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앞에 나와 있었던 호흡기관의 구조 꼭 구분해서 다시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77쪽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영상 끝부분에 폐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폐는 사람의 중심에서 좌우 하나씩 총 2개의 폐가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환계의 심장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왼쪽 부분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하나의 공간을 나눠 쓰게 되다 보니까 조금 비좁아요. 그런데 오른쪽은 넉넉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반인의 경우에는 오른쪽 폐가 조금 더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서 스스로 수축, 혈액을 밀어냈다가 받았다가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반면 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려면, 호흡을 하려면 다른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아래에 나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 운동을 하는 원리,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주변의 다른 애들이 움직이면서 얘를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일단 추가로 더 얘기를 하면 폐는 이제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폐포, 이 폐포가 한 3, 4억 개, 수많은 폐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폐는 폐포,
이루어져 있고 얘는 되게 얇고 그래서 뭐가 하기 쉬웠죠? 기체 교환, 모세혈관과 기체 교환을 하기에 알맞았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근육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질기고 두껍고 단단해요. 그냥 일반 얇은 세포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만약에 폐포 자체가 근육으로 되어 있어 버리면 폐포벽이 되게 두꺼운 상태예요. 튼튼한 헬스한 폐포가 되겠죠. 이게 폐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이 옆에 모세혈관이 있다라고 한들 기체 교환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벽이 두꺼워 버리면 뭐 어찌어찌는 하겠지만 효율 자체가 너무 떨어질 거예요. 안 하느니만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최대한 빨리 많이 기체를 왔다 갔다 하려면 아무래도 벽이 얇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아닌 얇은 세포의 형태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진화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서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폐는 갈비뼈와 가로막이라는 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폐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 없다. 즉 운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갈비뼈와 가로막 얘네가 다 근육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로막과 갈비뼈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폐도 덩달아서 같이 커졌다, 같이 작아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폐 부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구분해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들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숨을 들이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먼저 가로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간다 라고 나와 있네요. 아래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쪽에 있는 가로막 얘가 아래로 내려간대요. 아래로 내려가서 이 정도 부피가 됐다고 치고 갈비뼈가 올라간대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몸에 부피가 어떻게 됐죠? 커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람 몸통 가로막 위쪽의 공간 지금 표시하는 이 공간을 흉강이라고 해요. 흉강. 네, 흉강은 가로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흉강의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근데 그 가로막과 갈비뼈와 이 흉강을 구성하고 있는 얘네랑 폐가 뭐 근육으로 다 어찌어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는 스스로 못 움직이지만 갈비뼈나 가로막 얘네랑 묶여 있으니까 얘네가 커지면 따라서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줄에 보면 흉강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폐의 부피도 커진다. 지금 내 폐의 부피도 커졌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폐의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먼저 읽어볼게요. 폐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숨을 쉰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폐 내부의 압력 여기서 말하는 압력은 폐 내부의 기체 압력을 뜻해요. 이 기체 압력이 대기압, 공기 중에 있는 기체의 압력보다 낮아진다 라고 나와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몸 안과 밖에 공기, 대기압이라고 하죠. 대기압,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보통 기체 압력이 같으면 공기가 이동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로 공기가 이동하는 조건이 공기의 이동. 공기는 언제, 기체는 언제 이동하냐? 그 공기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공기는 압력, 기체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공기의 이동, 공기의 흐름, 이거를 우리는 바람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우리 쪽으로 바람이 온다? 그러면 우리 쪽이 압력이 더 낮으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이건 참고. 자, 그래서 보통 압력이 같아버리면 별다른 기체의 이동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약에 둘의 기압이 달라져 버리면 하나가 높고 하나가 작아지는 순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공기는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가서 할 거니까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우리 몸의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냐?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5단원인가 몇 단원인가? 혹시 보일의 법칙 기억나나요? 그걸로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보일의 법칙이 뭐였냐면 기체 온도가 일정할 때, 지금의 온도가 일정할 때 그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피가 어떻게 됐죠? 우리 흉곽의 부피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석해도 가능합니다. 부피가 커지니까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면 이 몸의 대기압은 그대로인데 우리 몸의 압력이 줄어버렸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기압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높은 상황. 그렇게 되면 공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몸 밖에 있는 공기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나요? 이걸 그냥 조금 더 쉽게 예를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이만한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있어요. 너무 비좁잖아요. 좁아가지고 짜증나서 막 이렇게 벽을 세게 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공간이 넓어졌네? 그럼 얘네 입장에선 덜 답답할 거예요. 굳이 벽을 그렇게 많이 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피가 커지니까 벽을 미는 압력이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 산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기 바랄게요. 어쨌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들숨이 되겠습니다. 날숨의 경우에는 방금 했던 내용들 반대로 해보면 돼요. 숨을 내쉴 때는 반대로 가로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갈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 가로막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만큼 올라오고, 갈비뼈가 내려가고, 그럼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 이 흉곽의 부피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만큼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흉곽의 부피가 줄어들면 걔랑 연결되어 있는 폐의 부피도 작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랑 반대로 이번에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원래 얘네가 놀던 곳, 지금 여유롭다, 놀아도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피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럼 얘네가 좁아가지고 막 짜증나 이렇게 하면서 막 세게 밀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내부의 기체 압력은 높아지게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대기압보다 높아지게 되니까 이제 대기압과 비교해서 얘가 더 높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공기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라고 했으니까 폐 내부의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졌으니까 공기가 폐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게 날숨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참고사항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 그림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공기가 들어온다, 공기가 나간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이유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 이거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겠다, 이걸 공부하겠다 라고 해서 강조하기 위해 이 두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건 그냥 일반적인 공기예요. 공기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기체들 중에 어떻게 저기 산소 있고 저기 뭐 이산화탄소 있고 알아보고 산소만 먹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이나 날숨에는 산소랑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공기들, 공기덩어리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중에 78%가 질소예요. 참고로 알아둬요. 그리고 뭐 21% 정도가 산소. 그다음 세 번째 많은 거 아르곤이라는 기체인데 얘가 한 0.9%. 그러니까 1%도 안 돼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0.034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공기 중에는. 근데 내가 공기를 들어 마시면 사실은 제일 많이 먹는 거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하다가 이산화탄소도 조금이지만 먹긴 먹어요. 그래서 가끔 들숨에는 절대로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뭐 아니면 들숨은 산소만 마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낚이는 게 뭐냐면 날숨이에요. 자, 날숨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라고 배웠고 산소는 우리 몸에 너무 필요하다 라고 너무 배워버리니까 우리가 먹은 산소는 무조건 몸 안에 있고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가겠지 라는 이제 오해를 하게 돼요. 실제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가긴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공기가 나가잖아요. 이 날숨의 성분, 우리가 후 불어서 이 날숨의 성분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질소가 제일 많아요. 78%. 그냥 공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많은 거 산소예요. 산소. 물론 산소가 한 20%, 21%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한 15, 6%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간 게 있긴 있다는 거죠. 있긴 있는데 내가 먹은 모든 산소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폐활량에 따라서 다를 거고. 어쨌든 날숨에도 산소를 뿌린다. 근데 들숨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으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건 맞다 라고 이해하면 될 거고, 아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한 0.03%인데 나갈 때는 날숨 성분의 이산화탄소는 거의 4% 정도가 돼요. 말도 안 되게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몸에서 생겨난 이산화탄소들을 최대한 많이 버린다. 하지만 산소가 실제로는 더 많이 나가요. 그런 거. 그래서 날숨에는 이산화탄소만 있다. 산소는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오개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할 때는 들숨과 날숨이 있으면 비교를 하면 산소의 양, 이산화탄소의 양을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들숨이 산소를 더 많이 할 거고 날숨의 이산화탄소가 더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이 각자를 봤을 때는 공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는 많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동안에 몸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건 맞아요. 그것만 정확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 간단하게 이제 영상으로 봐서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방금 본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제 간단한 실험을 해볼게요. 이 실험 영상을 보면서 호흡 운동의 원리를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두 가지의 영상을 통해서 호흡 운동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호흡 운동 원리가 정말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1,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우선 꼼꼼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호흡 운동의 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기체 교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이 부분은 앞에 순환계에서 했던 혈액 순환 과정을 떠올리면서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흡 운동으로 폐포 속에 공기가 들어오면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지금 두 번째 보면 그림의 왼쪽 그림. 왼쪽 그림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의미하네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지금 폐포는 숨을 쉬어서 산소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지금 산소가 풍부한 상태예요. 자, 이때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냐? 자, 혈액은 지금 지금 적혈구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폐로 왔다는 거는 산소를 충전하러 온 상황이에요. 산소를 충전하러 왔기 때문에 이 산소들이 이렇게 적혈구에 옮겨 타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온몸을 돌면서 가지고 온 이산화탄소를 폐포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이 넘겨받은 이산화탄소가 나중에 날숨을 통해서 날아가게 될 거고요. 확인할 수가 있나요? 다시 앞으로 오면 그래서 그림과 같이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혈액은 산소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돼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겠죠. 돌아감. 순환계에서 했던 내용 기억나나요? 지금 왼쪽에도 나와 있는데, 자,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 혈액이 산소를 얻었어요. 혈액이 산소를 얻기 때문에 폐순환 경로, 이게 폐순환이었죠? 폐순환 경로에서 폐를 지나온 혈액은 산소가 풍부해집니다. 이런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했었고요. 기억나나요? 그렇게 해서 풍부해진 동맥혈이 된 상태로 이제 폐정맥으로 가서 좌심방으로, 그렇게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 좌심실을 통해서 온몸으로 팡 뿌려지는 과정. 이제 기억나죠? 그리고 옆에 다시 돌아가면, 이번에는 폐에서 기체 교환을 거친 혈액, 얘가 온몸에 분포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폐에서 기체 교환을 거친 혈액, 얘가 아까 산소가 이제 많아진 혈액, 동맥혈을 의미하는데, 얘가 이제 온몸에 분포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대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온몸 순환에 해당하겠네요. 온몸 순환. 그래서 온몸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세포에 산소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온몸의 모세혈관과 주변 세포 사이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는데, 그림과 같이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이제 세포한테 전달을 해주니까, 그리고 세포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게 되겠죠. 그림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그림. 이 그림인데, 지금 적혈구가 이렇게 산소를 운반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에 도착해서 산소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만들어진 이 이산화탄소들을 이제 받게 되겠죠. 확인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이 상황, 지금의 상황의 혈액은, 이때의 혈액은 산소가 적어질 거예요. 산소는 적어지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겠죠. 소가 많아진다. 많아지게 됩니다. 온몸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동맥혈이 정맥혈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상황 아까 표현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보면, 이때 얘는 혈액이 산소가 많아지는 상황이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진다. 그래서 얘는 정맥혈이 동맥혈이 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두 부분, 폐순환과 온몸 순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책마다는 좀 다른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폐포와 모세혈관, 온몸의 모세혈관과 주변 세포, 이 과정을 이렇게도 불러요. 이 과정을 외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온몸의 모세혈관과 주변 세포 사이 기체 교환, 이 부분을 내호흡이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냥 혹시 몰라서 참고해요. 참고. 그냥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래 내용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과정. 산소가 이동하는 방향이네요.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만약에 이산화탄소의 이동 방향을 하시오 하면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아래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우리 몸에서 기체 교환을 담당하는 호흡계죠.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
호흡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번 들숨, 숨을 들이쉴 때 가로막은 내려가고 갈비뼈는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흉곽의 부피는 커지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폐의 부피도 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폐의 부피가 커지면 폐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서 밖에 있는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기가 몸 밖에서 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3번 폐에서는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온몸에서는 산소가 모세혈관에서 주변의 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수건 표면의 수많은 보풀, 표면적을 넓힌다. 그것을 폐의 구조, 기체 교환과 관련지어 설명을 해보는 건데 폐는 작은 알갱이, 폐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수많이 있으니까 공기와 닿는 표면적을 매우 넓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산소들, 공기들과 접촉을 할 수 있으니까 기체 교환에 매우 유리하겠죠. 표면적이 넓으면 기체 교환이 물질 교환이 효율적이다 라는 거. 우리 소장의 융털과 계속 연관지어서 나오니까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의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배설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